예, 10회 모의고사 1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드 컴퓨팅. 그리드라는 것은 이제 격자, 모자이크 이런 의미죠. 이런 형태의 모습을 그리드 형태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만나는 하나하나 교차점이 다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인터넷 상태에서 운영을 한다. 이걸 우리가 그리드 컴퓨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사용되는 모든 컴퓨터의 다양한 데이터, 이 컴퓨터들을 뭐를처럼 처리한다? 분산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특정 작업을, 이게 하나의 작업이라고 하면 이 작업을 인터넷상에 있는 여러 가지 컴퓨터 자원들을 이용해서 이 작업을 조각내서 따로따로 처리한 다음에 한꺼번에 처리될 수 있게끔 처리해주는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그리드 컴퓨터라고 해요. 자, PC. 일반 여러분 개인적으로 쓰는 거. PC보다는 조금 서버급에 가까운 워크스테이션. 서버 등과 같은 다양한 컴퓨터의 네트워크 형태다. 맞죠? 문제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개별 컴퓨터 분할해 처리하도록 한다. 한 컴퓨터는 데이터 세이 서버로, 다른 컴퓨터는 그래픽 처리. 서버마다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DB 서버. 여기는 웹 서버. 여기는 파일 서버. 그다음에 그래픽 서버.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일반 사용자들이 여기 있는 서버들을 필요에 따라서 갖다 쓸 수 있는 형태. 이걸 서버군이라고 하고, 이거를 클라이언트 군이다. 그래서 이걸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라고 하죠. 각각의 역할이 완전히 전담되어 있는 형태의 모습이잖아. 이렇게 동등한 형태의 레벨로 처리해서 하나의 작업을 공동 처리해주는 이런 형태가 그리드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 해당되는 겁니다. 크고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자,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보죠.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술을 발전에 따라 많은 프로그램 대신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을 관리하는 전문화된 컴퓨터 시스템으로 확산되게 나타나는 개념이고, 서버형 컴퓨터마다 특수한 역할을 둔다는 얘기죠. 너는 DB를 처리해, 너는 파일을 처리해, 너는 웹을 처리해. 프린트 서버, 그래픽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런 서버들이 여러 가지 존재한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자원을 요청하는 측이죠. 한 컴퓨터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하고 지금 얘기했죠. 이곳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드라는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진행 중인 차세대 인터넷망으로 인터넷 방식과 달리 컴퓨터 처리 능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 인터넷상에서 여러 개의 컴퓨터를 다 분산 처리할 수 있게끔 처리한 결과가 하나로 집중이 된다는 얘기죠. 처리 능력 한 곳으로 모아 중요한 작업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가상의 컴퓨터 서비스 제공하는 개념으로 분산 컴퓨터. 우리가 분산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잖아. 한 개인데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여러 개의 컴퓨터가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컴퓨터라고 보는 거죠. 이걸 우리가 투명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볼 때는 한 개야. 그렇지만 안에 내부적으로 볼 때는 컴퓨터가 여러 개 연결되어서 처리하는 방식. 이런 얘기입니다. 지리로 떨어진 고성능의 컴퓨터,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 정보통신, 첨단 인터넷 연결해서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 기술을 이용할 경우에 슈퍼컴퓨터, 일반 컴퓨터 연결시켜서 기존 컴퓨터 기술로 복잡해서 계산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속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3번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 전담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우리가 클래스,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게 나오죠. 앱스트랙트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객체를 설계할 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짤 때 여러 가지 공통적인 요소를 다 추출해서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내죠. 이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은 이 클래스의 여러 가지 객체들의 요소들의 동물이다 그러면 동물.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기는 강아지도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사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 강아지, 사자 공통적인 건 눈이 있을 거 아니야. 눈,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그죠? 뭐 위도 있고, 달릴 수도 있고, 이런 공통적인 요소가 다 있다는 것을 가지고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에 따라 사람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고, 강아지라는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고, 사자라는 객체를 생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추상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앱스트릭이라고 해요. 클래스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거죠. 자, 선언된 내용을 보죠. 먼저. 이렇게 선언합니다. 추상 클래스 이름을 주고 abstract 클래스, 일반 속성, 일반 메소드, 추상 메소드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이게 추상 클래스야. 여기는 일반 변수도 선언할 수 있고 메소드 선언할 수 있어요. 함수도.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럼 추상 메소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메소드 만약에 A, B, C다. 근데 이 추상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본체가 없다는 얘기죠. 이 일반 메소드는 이 안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이 추상 메소드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아. 이거를 상속시켜서 사용을 할 때 상속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선언할 때 반드시 얘는 포함시켜서 프로그램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오버라이딩이죠. 다형성 기술 중에 오버라이딩해서 프로그램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 놓다는 것은 앞으로 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프로그램 되는 클래스들은 반드시 이 메소드를 포함시켜서 프로그램 하도록 해. 나는 프로그램 하지 않을 거야. 니네들이 재정해서 니네들의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해라. 내가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형태의 순서로 진행해라. A와 B와 C와 D 순서로 진행을 하라. 이렇게 프로그램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근데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해라 하려면 앞에다가 이렇게 추상 클래스, 추상 메소드를 선언해 놓으면 이놈들이 상속받았을 때 반드시 얘네들이 프로그램이 되도록 부셔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프로그램에서 내가 대장이야, 대장. 니네들 팀원들이야, 프로그램 개발 팀원들. 내가 이런 거 이런 순서대로 반드시 프로그램 짜야 돼. 디자인만 해주는 거죠. 그럼 니네들 상속받았을 때는 그 함수 메소드는 반드시 기술을 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입혀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 메소드는 선언만 하고 본체는 없다. 상속을 받는 순간 그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니네들 나름대로 프로그램하는 건 좋지만 반드시 이 메소드는 반드시 그 객체 안에, 그 클래스 안에 포함시켜서 프로그램 하세요. 일반 메소드나 일반 속성도 다 포함할 수 있게끔 선언한 것을 추상 클래스라고 한다.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상세 클래스라고도 부른다. 아니지, 반대지. 추상 클래스는 아니죠. 구체적인 클래스가 아니죠. 이런 말은 쓰지 않고 상속하여 파생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다. 상속을 하는 거잖아. 상속해서 쓰게끔 할 때 쓰는 거예요. 상속을 안 하려면 별 의미가 없어. 추상 클래스는. 어떠한 파생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또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거죠. 계속. 파생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 이게 여기도 추상 클래스고 이것도 추상 클래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추상 클래스, 추상 클래스, 추상 클래스를 해서 계속 재정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추상 클래스야. 여기는 A는 반드시 포함해서 프로그램에 상속받았어. 그럼 여기는 A가 반드시 포함되겠죠? B는 반드시 포함시켜서 프로그램에 상속을 받았어. 그러면 당연히 A도 있겠고 B도 있겠고 프로그램에서 그럼 이것도 추상 클래스, 이것도 추상 클래스, 추상 클래스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추상 클래스의 객체를 직접 생성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된 클래스가 만약에 A다, 이게 B다, 이게 C다, D다 그러면 클래스 A, 클래스 A
P라고 하고 New A 이렇게 선언할 수 없다. 누구는? 추상 클래스.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아서 생성시키게끔 만든 클래스라고요. 이렇게 선언할 수 없다. 누군 절대? 얘네들은 가능하지. 클래스 뭐 BP는 new 생성하는 new 해서 D 이렇게 이런 형태의 상속받았던 파생 클래스는 이 객체를 생성할 수 있지만 이 자체로는 절대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죠. 추상 클래스 객체는 공통적인 특출함으로 상세 클래스를 할 수 없다. 상세 클래스 공통적인 부분이 즉 하위 내 상속을 받는 내 프로그램 상속받아 쓰는 놈들은 다 이것을 포함시켜야 돼. 동물이라고 하면 동물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야?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잖아. 상속받는 놈들이 이게 뭐 사람이 되더라도 아니면 뭐 강아지가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왜? 동물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하위 객체들은, 하위 클래스들은, 그죠? 공통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추상 클래스 인서 생성, 객체 생성을 말하는 거죠. 반드시 상속하여 객체를 생성해야 된다. 그 다음 추상 클래스, 파생된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4번이 정확히 틀린 겁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재사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프로그램을 내가 합니다. 쭉. 프로그램을 쭉 만들어놔요. 하다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부분이 생겼어. 야, 이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짜놨네. 내가 어떤 기계적인 제품을 만들려고 해도 야, 이건 다시 써먹어도 좋겠다. 이런 거 있단 말이지. 프로그램 할 때 와, 기가 막힌데 이거? 내가 막 연설을 하고 강의할 때 이거 되게 좋은 말인데 내가 말을 해도 기가 막힌데 나중에 보관해 다시 써먹는 것처럼 프로그램 하다가도 보니까 너무 좋아. 이걸 만들어. 이런 것들. 모듈화 시킨다 그러죠. 모듈화. 생성을 한다는 거죠. 내가 프로그램 하다가 기가 막히다. 이건 나중에 또 써먹을 수 있어. 나중에 써먹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서 모듈화 시켜. 부품화 시켜. 부품들을 막 모아놔. 그리고 철저하게 검사를 통해서 오류가 없도록 만들지. 이런 것들을 우리 회사가 많은 말수록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빨리 할 수 있죠. 자,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야 돼. 이거 갖다 써. 이거 갖다.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그램들 부품들을 결합시켜서 신속하게 개발을 한다면 이거는 합성 중심의 모델화라 그래. 모델화. 기존에서 필요한 것들을 추출을 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다시 재결합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합성 중심의 모델화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굉장히 신뢰감이 높아지겠죠. 이걸 우리가 재사용이라는 거야. 재사용. 응? 아니 자기가 처음부터 짜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부품들로 철저하게 완벽하게 검사된 프로그램으로 조합 결합을 해낸다면 이 신뢰감은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오류가 적겠고. 그렇죠? 생산성도 좋죠. 이 얘기입니다. 개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밖에 없잖아. 이미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결합하니까. 실패 위험률이 적겠지. 처음부터 다 작성하는 것보다. 생산성도 좋죠. 다 좋아.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뭔 소리야. 지금 기존에 있는 거 갖고 결합한 건데 왜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하느냐. 새로운 개발 혹은 새로운 방법론 절대 재산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걸 물어본 문제. 다음 TCP IP 프로토콜에서 IP가 호스트 자신의 물리 네트워크 주소는 알지만 IP를 모르는 경우 서버에서 IP 주소를 요청하는 이렇게 사용하는 건 뭐냐 그랬어요. 자, 어떤 A라는 회사의 네트워크예요. 여기 컴퓨터는 203.42.76.123이라고 하는 IP 주소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C 클래스죠?
여기에 대표 주소는 뭐죠? 203.42.76.0이 바로 대표 주소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컴퓨터가 저 IP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쭉 가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뿡 찾아가고 여기까지 도착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TCP/IP 프로토콜에서 바로 IP 프로토콜에 여기까지 접근해 주는 거라고. 해당되는 주소까지. 우체국으로 얘기하면 편지를 보냈어. 그럼 우체국 아저씨가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에 우편함에 놓아주는 것까지 누가 해주는 거야? 우체국에서 해주는 거지. 바로 인터넷 TCP 앞에서 IP 프로토콜까지 해준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찾아왔어. 그러면 123에 해당되는 컴퓨터까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컴퓨터에다가 신호를 보내야 되지. 이걸 뭐라 그래요? 브로드캐스트 주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203.42.76.255가 브로드캐스트죠. 하나의 네트워크 다 쓰면. 얘가 해당되는 컴퓨터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주소가 뭐죠? 랜 주소예요. 랜 주소. 맥 주소라고 그러죠. 맥. 물리적인 주소. 컴퓨터의 전화번호. 우리가 일반 전화번호, 스마트폰, 핸드폰의 전화번호는 IP 주소와 같은 거고요. 그 핸드폰의 스마트폰에 실제 제품 번호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제품 번호는 없어지면 끝이야. IP 주소는 계속 바꿀 수 있죠. 전화번호는 내가 기계를 갖다 버린다고 해도 그 전화번호 살 수 있잖아. 계속 다니고 다른 기계에다 옮겨서 변경할 수 있지만, 기기 변경할 수 있지만 이 컴퓨터에 사용되는 랜 카드, 통신 카드라고 하는 그 카드에는 번호가 있어요. 그걸 물리적인 주소, 48비트의 물리적인 주소가 있다고. 이 주소로 접근하는 거라고. 그럼 이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바로 여기서 무슨 프로토콜? ARP 프로토콜을 통해서 모든 단말기에다가 123이 갖고 있는 컴퓨터야. 네가 갖고 있는 랜카드 물리적인 주소를 나한테 보내줘. 그럼 여러분이 다 봤다가 내 거 아닌데 이름이 딱 바꾸선 이 주소야 이거 통보해 주겠죠. 그리고 접근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ARP는 뭐죠? 컴퓨터 인터넷 주소인 IP 주소를 물론 맥 주소로 변형해 주는 프로토콜이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주소를 물리적인 주소로 변경해 주는 프로토콜. 인터넷 IP 주소는 논리적인 주소. 컴퓨터 랜 카드의 통신 카드의 주소는 물리적인 주소. 반대가 되는 건 바로 뭐야? RARP지. 맥 주소를 뭘로? IP 주소로 바꾸는 거. 물리적인 주소를 논리적인 주소로 바꿔주는 프로토콜이 RARP. 문제는 맥 주소는 알지만 IP 주소를 모를 때 반대죠? 지금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RARP. 요거는 논리적인 거고 IP, 논리적인 걸 맥 주소로 바꾸는 거. ICMP는 바로 통신 상태의 어떤 상태라든지 오류 정보를 주고받는 핑과 같은 형태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럼 IGMP는 뭐냐? 이거죠. 하나의 라우터를 거치기 전에 전 서브 네트워크 안에 컴퓨터들 여기 하나의 서브 네트워크가 있어요. 여기에 컴퓨터들이 여러 개 존재하겠죠. 그럼 여기서 다른 네트워크로 가기 위한 여기는 게이트웨이가 존재하겠죠. 이걸 라우터라고 하죠. 라우터. 그럼 이 산에 속해 있는 컴퓨터가 다 보내야 되지? 보내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라우터가 여기에 있는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모두 보낼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다 보낼 수 있는 건 얘가 없을 때. 누가? 바로 이 안에 IGMP. MPN은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문서안에 뭐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만 모두 보내라. 데이터를 다 보내야 될 때 여기 선택된 내용들만 보내. 얘네들은 쓸모없어. 보내서도 안 되고 보내지 필요 없어. 그럼 이 정보를 여기서 저장했다가 필요하면 여기다 붙여놓고 필요 없으면 빼버리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토콜이 바로 IGMP다 이거야.
하나의 라우터를 거치기 전에 서브네트워크 간에 그 컴퓨터 관리하는 프로토콜이고 라우터가 랜 안에서 모든 컴퓨터에 멀티캐스트 패킷을 분배하는 경우에 사용한단 말이죠. 멀티캐스팅하는 컴퓨터가 IGMP 라우터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수신된 라우터는 IGMP 수신을 선언한 컴퓨터가 있는 경우만 패킷을 송신한다는 얘기죠. 필요 없는 거 안 한다는 얘기죠. 중복 전송과 트래픽을 과도하게 흐르지 않게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은 이렇게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고 받지 않고 이런 역할도 하지만 바로 흐름이나 트래픽 조절도 가능하게끔 기능 개선을 해줬던 프로토콜이다. 멀티캐스팅 하겠다고 선언된 컴퓨터들은 지금처럼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러한 프로토콜 IGMP다. 잘 기억해 주시고 지금은 이제 다 라우터 안에 포함이 되고 있지만 이런 프로토콜도 있구나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답은 1번. 다음 스케줄링 정책에서 평균 대기 시간이 가장 적은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와 있네. 얘는 뭐야? RR과 쇼트죠. 이건 SJF죠. 얘는 프로세스 스케줄링이잖아. 얘는 뭐예요? 디스크 스케줄링이지. 자, 한번 생각해 보죠. 프로세스 스케줄링. 선점, 비선점이란 말을 쓰죠. 그죠? 비선점에는 FI, FO, SJF, HRN, 뭐 우선순위, 기한부 설정, 뭐 RR, SRT, MFQ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디스크 스케줄링은 FI, F는 다 있어 어디든. 그 다음에 뭐예요? 쇼트잡, SSTF, 스캔, 룩, N스텝 스캔 이런 거 있죠. 또 C스캔, C룩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또 이런 것들 종류에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페이지, FI, FO, L, RU, OPT도 있죠. 최적화, LFU, NUR, 세컨드 찬스. 자,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내야 되는 거고요. 이 어든 다 존재하지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건 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지. 평균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반환 시간과 관계없이 짧은 작업을 우선 처리하게 됨으로써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웠던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작업 A가 있고 B 프로세스 C가 있는데 작업 시간이 24, 6, 3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자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하든 short job first는 어떻게 대기 시간을 배치시킵니까? 3하고 6하고 24를 배치시키잖아. 그럼 얘가 대기 시간은 얼마야? 0이죠. 이게 A고 이게 C고 B고 A잖아. 요거 대기 시간은 어떻게 돼? 3이죠. 요거 대기 시간은 9잖아. 요걸 따져봤을 때 FIFO나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따진다고 해도 이 short job first가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알고리즘이니까 이 대기 시간만큼 따져봤을 때는 가장 짧은 게 바로 뭐다? short job first다 라고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두 가지죠. 각각의 스케줄링을 구분하는 과, 그 다음에 그 중에 특징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시간 할당량을 주고 RR도 시간 할당량을 주고 시간 할당량이 크면 클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특징이 있죠? 크면 클수록 어떤 거와 같아? FI와 F 같죠. 시간 할당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동시에 수행되는 느낌을 갖게 하지만 인터럽트 많이 발생해야죠. 그때마다 문맥 교환 발생하죠. 오버헤드가 엄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들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저장 스택에 대해서 ABC가 차례대로 삽입 파업을 수행한다고 하면 불가능한 건 뭐냐 이거야. 불가능한 거. 자,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꺼낸 데이터라 이게 꺼낸 데이터. 이렇게 꺼낼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첫 번째 걸 보면 스택이야. 자, D를 처음에 뽑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 A 집어넣고 B 집어넣고 C 집어넣고 D 집어넣고 D를 뽑아내면 되잖아. 집어넣을 땐 푸시. 그대로 집어넣고 D 뽑아냈죠. 그 다음에 C 뽑아낼 수 있죠. 그 다음에 B 뽑아낼 수 있죠. A 가능하죠?
푸시 팝 하면 맞잖아. 두 번째 거는 AD, CB. 자, A를 집어넣고 뽑히죠. 그 다음에 D를 뽑아내래. B, C, D. 자, A를 집어넣고 팝하면 A가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B, C, D를 집어넣고 뽑아낼 수 있죠. D. 그 다음에 C도 뽑아내죠. 팝. 가능하죠. A를 집어넣고 팝. 그 다음에 B, C, D 집어넣고 팝 하면 되잖아. 세 번째 거. D, A, B, C, D. D를 뽑아내야지. D가 먼저 출력되는 상황에서 A를 출력할 수가 없다. 왜? A를 먼저 집어넣어야 입력수는 이렇게 집어넣는 순서로 들어오니까 무조건 집어넣는 순서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집어넣잖아. 1번, 2번, 3번, 4번 집어넣잖아. 순서를 지켜야 된다고. 근데 D를 뽑아내고 A를 뽑아낼 수는 없어. 이건 불가능. 4번은 A, B, C, D. 자, A를 집어넣고 가능하죠? B를 집어넣고 C를 집어넣고 D를 집어넣고 가능하잖아. 집어넣다 팝, 집어넣다 팝, 집어넣다 팝, 집어넣다 팝. 3번만 안 됩니다. 이렇게 써놨죠, 제가. 푸시 팝 하면 된단 말이야, 이거는. 푸시 A, B, C, D. 팝. 푸시 팝. 푸시 팝. 이거 안 돼. 푸시 팝. 그렇죠? 네, 3번이 잘못된다. 안 된다. 가상기억장치의 페이지 불재 발생 시 페이지 교체 기법 중 LRU는 뭐야? 가장 적은 최근의 use, 사용, 최근에 가장 적게. 페이지를 교체해야 된다. 주기억장치에 OS가 있고 A라는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페이지 프레임이 4개라고 하면 내가 올라갈 페이지가 1번, 2번, 3번, 4번이면 5번이면 이 4개 중에 하나를 쫓아버려야 되잖아. 누굴 쫓아버릴 거야? 가장 오래된 놈 쫓아버릴 거야? FIF. 그렇죠? 사용 횟수가 가장 적어. 이놈은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 사용 횟수를 자꾸 카운팅을 해서 보니까 얘는 10번, 한 번, 3번이면 한 번 사용한 놈을 빼버리겠다. 이게 LFU죠. LFU. 앞으로 사용하지 않아.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놈은 앞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어.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용. 가장 오래된 게 아니라 가장 오랫동안 최근에 사용하지 않고 1번 이게 LRU네. 첫 번째 답이고. 프로세스에 더 많은 수의 페이지를 프레임에 할당했을 때 오히려 페이지 부재의 발생 횟수가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페이지 프레임이 4개 아니라 하나를 더 주고 6개도 늘리면 페이지 수가 공간이 늘어나니까 페이지 폴트가 줄어들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런데 해보니까 실제로 더 페이지 폴트가 늘어나는 현상. 바로 뭐죠? FIFO에서 벨레드의 모순이 있죠. FIF 기법을 해보면 이것이 늘어나면 폴트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더 많이 늘어나는 모순이 생기는 것마다 벨레드의 모순이라고 하죠. 1번이 답이고 각각의 어떤 기술이냐를 물어보면 됩니다. 자, 18번 디스크의 요청 대기 Q에 도착한 요청이 다음과 같을 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C6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한 헤더의 이동 거리는 얼마냐 이거죠. 자, 처음에 50에 있다는 얘기고 C6이죠. 실제로 출제는 C 스캔으로 나와도 C6으로 풀어야 됩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풀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특별한 정의가 없으니까 안쪽이 199고 바깥쪽이 0이죠. 이 부분은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거야? 디스크의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50은 100이 여기 되겠고 찍어보는 거죠.
50이 이 정도죠? 50. 현재 헤드 위치가 50. 그 다음 170. 이 정도. 이 정도 찍을 수 있죠? 180. 40. 35. 16. SSTF는 이 눈금이 가능한 정확해야 되지만 스캔 록은 큰 위치만 있습니다. 그 위치, 정확한 위치. 눈금까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16. 112. 90. 65. 165. 왜? 이거는 이동하는 순서가 중요한 거지. 어디가 짧냐 이게 따지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처음에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이동하죠. C 스캐너 룩은 무조건 안쪽 방향이죠. 고정되는 거죠. 그래서 50에서 65, 90, 112, 165, 170, 180까지 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스캔은 실제로 어디까지 가야 돼? 192가 없어도 갔다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게 룩이죠. 여기서 더 이상 가지 않고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16, 35, 40까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바깥에 갔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룩은 이렇게 여기까지 와야죠. 스캔은 어떻게 되는 거 원래는? 스캔은 쭉 와서 여기까지 들렸다가 쭉 가서 끝까지 갔다가 16, 35, 40까지 가는 거라고. 이건 뭐라고? 스캔. C6은 아닌가? 내려가서 요거 거리 취급 안 해.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 문제 C 스캔으로 풀어도 C6를 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50, 65, 90, 112, 165, 170, 180. 이 이동거리 포함시킨다. 여기까지. 180에서 얼마? 116, 35, 40. 자, 요거에 대한 이용, 절대값. 요 15, 이거, 요 간격을 다 몽땅 도해서 그 결과를 얻어내면 되는 것이 바로 C록입니다. 그렇죠? 50, 65, 90, 110, 165, 170, 180, 16, 35, 40까지. 그랬더니 얼마가 나온다? 318이 나오는군요. 답의 두 번째. 다음, 한 종류의 게이트만을 조합해서 다른 게이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헤어진 유니버셜 게이트는 뭐냐? 실제로 게이트가 있으면 AND, OR와 NOT이 있잖아. 요거하고 요거만 있거나 혹은 요거하고 요거만 있으면 모든 게이트를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게이트가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 세 개가 있으면 다 만들어. 어떤 게이트든. 이 두 개 가지고는 안 돼. 부정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모든 게이트를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유니버셜 게이트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 아니잖아. 이건 안 돼. 이건 아니죠. Not and, not or. Not and나 not or가 있으면 되는데 이게 답이 되는 거죠? Not and or. 이거잖아. AND 게이트와 NOT 게이트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는 다 만들어낼 수 있다. 뭐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다.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기본세에 있는 내용입니다. NOT 게이트, AND 게이트하고 NOT OR 게이트를 가지고는 모든 논리를 만들 수 있다. 단 AND하고는 안 돼. 따라서 NOT 게이트와 AND 게이트를 만들어진 NOT AND와 NOT OR 게이트로 만들어진 NOR의 유니버스 게이트라고 한다. 됐습니까? 4번. 다음 20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 이거야. 다음과 설명. 기존의 유선통신망, 기존의 통신망. 인터넷이나 모바일 인터넷도 굉장히 최근 기술이지만 이거보다 더 진화된 기술이다. 사람의 개입이 없어야 돼. 그냥 기계끼리 서로 동작을 하는 거죠. 자기네끼리 알아서 해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과 모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개입돼서 입력을 하거나 출력을 하거나 사람이 검토를 하거나 사람의 정보를 이용하는 반면에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IoT라고도 하죠. 이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끼리, 사물은 물론 현실과 가상세계의 모든 정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개념. 그러니까 사물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총망라된 기술을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한다. Deep Learning, Utility Computing, Big Data. 자, Deep Learning이라고 하는 건 뭐죠? 최근에 이제 알파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Deep Learning. 자, 보겠습니다. Deep Blue부터 봐야죠. 요즘에 바둑 알파고랑 대국을 뒀잖아요. 그 전에 그 체스 게임을 둔 적이 있어요. 그걸 딥블루라고 그래요. 그 체스 게임을 둘 수 있는 컴퓨터 성능을 보여준 기술을 딥블루라고 그래요. 컴퓨터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 성능입니다. 딥러닝은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70만 회 이상의 체스 대국을 기억해서 다음 수를 계산합니다. 하드웨어 성능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70대국, 70만 회의 체스를 둔 정보를 컴퓨터에서 기억했다가 다음의 수를 그 정보를 검색해서 거기에 있는 건 뽑아서 그 수를 두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거를 이 수가 있었어? 이 수를 두는 거야. 70만 회야, 70만 회. 그래서 얘는 뭐야? 하드웨어 성능입니다, 성능.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 들어가야죠. 학습. 인공지능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해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끔 학습 얘기한다 그러죠. 알파 같은 인공지능만 형태. 그러니까 바둑은 10의 360제곱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수의 경우를 확률적으로 예측하여 다음 수를 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의 성능을 보여준 사건이고 이 딥러닝. 이 알파고는 바로 딥러닝의 소프트웨어 성능을 보여준 개념을 딥러닝이라고. 딥블루는 하드웨어 성능이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놓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딥러닝이 나오면. 유틸리티라고 하는 건 이제 다양한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컴퓨터인데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있잖아. 사용량을 검침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 컴퓨터에 대한 모든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그럼 그 쓴 만큼 돈을 지불해 주는 거야. 내가 컴퓨터를 쓰든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쓰든 아니면 컴퓨터를 배치해 놓고 내가 웹 서비스를 받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능을 제공을 받든 그 컴퓨터에서 모든 기능을 다 받을 수 있다. 어떤 기능도 다 제공할 수 있다. 모든 적용 업무에 무한히 컴퓨터 파워와 저장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량에 따라 지불을 하는 것을 유틸리티 컴퓨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비관이고 빅데이터라는 것은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조합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서비스를 빅데이터. 예를 들어서 야 이건 지금 대체 우리 고객이 이 물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우리 검색어라는 걸 많이 하잖아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검색을 할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 분석을 해서 가장 관심이 받고 있는 분야가 뭐냐.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 중에 어떤 놈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데 물건이 안 팔린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 이런 것들은 다 어디 빅데이터에서 얻어서 서비스를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답은 첫 번째 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